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할 것으로 가장 유력했던 영화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입니다. 샘 멘데스 감독은 2001년 자신의 데뷔작 아메리칸 뷰티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촬영상의 5부문을 싹쓸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1917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세운 엠블린 파트너스가 제작하였고 아카데미상에 앞서 골든글로브상 2관왕, 영국 아카데미상 7관왕을 기록하여 각종 수상 예측 사이트에서는 영화 1917이 당연히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점쳤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쟁취해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은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까지 쟁취해냈는데요. 특히 국제영화상은 그동안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불렸지만 아카데미상이 미국인들만의 로컬 잔치라고 조롱받는 것을 변모시키기 위해 그 이름을 국제영화상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라고 불리는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국제영화상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단순히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제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로부터 시작한 대장정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본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것은 아시아 최초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각종 외신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홀대했던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낼 정도인데요. 특히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보인 태도를 극찬하고 있기도 하죠.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라며 남다른 애국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기생충과 함께 수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아이리시맨의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와 함께 수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공부를 시작할 때 마틴 감독의 영화를 보며 공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외에도 그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토드 필립스 감독, 샘 멘데스 감독 등을 모두 언급하면서 전기톱으로 트로피를 잘라서 다른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감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평을 해외 외신들로부터 받고 있죠. 한편 한국 영화의 미국 영화제 싹쓸이 소식을 듣자 일부 미국인들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블레이즈 TV의 진행자인 존 밀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봉준호라는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과 1917을 제치고 오스카 최고의 영예를 차지해냈다. 처음에는 Great Honor, Thank You 라고 영어로 말문을 열고선 이후에는 오로지 한국어로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는 거다 라며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한 봉준호 감독을 비난하는 듯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접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R&B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마저 그에게 누가 너한테 이러라고 돈이라도 줬니?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비꼬는 트윗을 남겼죠. 또한 미국 버라이어티의 리포터는 배우 송강호에게 미국에서 유명해져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통역사인 샤론 최가 이 질문을 듣고 그게 질문인가요?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 화제입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미국 네티즌들은 위대한 미국에서 유명해진 소감이 어떤가? 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미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있죠. 세계적인 영화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무엇보다도 미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배우 송강호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라는 답변을 하였기에 재치 있는 답변을 한 배우 송강호와 황당한 심정을 당당하게 드러낸 샤론 최 통역사에게 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국에 대해 폭탄 선언을 한다.
중국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전 정권에서 중국 자본을 빌려 항구를 건설하고 99년간 사용권을 주기로 한 협정을 뒤집겠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99년 임대 기간을 33년으로 단축하자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아예 1대1로 사업 탈퇴를 선언해버린다. 항구에서의 중국의 활동이나 투자 자금에 대해 일체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한 계약 내용도 공개한다.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말도 한다. 중국으로서는 100억 달러를 날린 것도 억울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번지고 있는 탈중국 움직임에 속이 탄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라리온에서는 2018년 줄리우스 마다비오 대통령이 4억 달러의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는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린다. 또 케냐에서도 중국과 20억 달러 규모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취소한다. 지난 5월 24일에는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창고를 불태우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한다. 전날 루사카 시장이 중국계 사리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상황을 살펴본 뒤 코로나19와 중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직후다. 아프리카의 번지는 반중 정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탄자니아와 잠비아는 마오쩌둥 시절부터 60년간 돈을 들이며 지원하고 있는 나라다. 특히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잇는 총연장 1860km짜리 철로는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를 상징물이다. 중국도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지금 돈으로 800억 위안의 자금과 5만 명의 인력까지 투입해 건설했기 때문이다. 특히 7년간 계속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다 최근 코로나 19가지 겹치면서 아프리카의 반중 정서는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중국 자본을 이용해 황산이나 발전소, 항구, 공항, 태양광을 개발했지만 결국 중국 좋은 일만 했다는 반감에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진행 과정에서 관료들을 매수하고 부패를 조장한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탄자니아의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은 뒤 쓰다 남은 15억 달러만 마구풀리 정권에 넘겨준 게 화근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뇌물을 받고 국가의 이익을 중국에 넘기는 구조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중국 자금은 조달하기 쉽다. 자금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특히 1대1로 자금의 경우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대출해준다. 자금 출처를 숨기고 싶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좋아할 만도 하다. 투자 자금을 중국계 은행에서 조달하고 중국계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 몫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일자리도 중국에서 조달해온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국가에서 기체를 하고 중국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로나 항구를 다 만들었지만 이용하는 차나 배가 없으면 채무를 변제할 길이 막히고 결국 항구나 도로 사용권을 중국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사례는 이미 스리랑카에서 경험한다. 스리랑카는 중국서 돈을 빌려 한반도타에 심수항만을 건설하지만 운영이 안 된다. 재정 수입의 95%를 부채 갚는 데 투입하다 못해 부득불 항구를 중국에 넘긴다. 한반도타 항구 사용기한은 99년이다. 홍콩과 같다. 중국은 이를 1대1로 간판 성과로 홍보한다. 인도나 미국은 중국이 이 항구를 군용항만으로 사용할까 노심초사다. 실제 중국은 파키스탄의 군함 정박이 가능한 심수항인 과다르항을 확보해놓고 있다. 과다르항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 기지로도 그만이다. 중국이 40년 사용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과다르는 600억 달러를 들여 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경제벨트의 핵심 항구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벨트는 신장이 고래자치구의 커스에서 파키스탄 과다르항까지 3,000km를 연결한다. 여기에는 도로와 철로, 송유관, 광섬유 통신망은 물론 발전소도 함께 들어서는 무역로다.
중동 석유를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다. 거리도 단축되고 안전성도 높아진다. 인도양 항로에 항해권을 놓고 인도와 미국이 민감해하는 이유다. 그런데 몇 년 전 새로 바뀐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중단시킨다. 10년 전 체결한 경제벨트 건설 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있다며 문제 삼은 결과다. 말레이시아도 마하테르 총리의 재집권 이후 중국과의 23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해버린다. 채무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마저 중국의 1대1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중국은 부랴부랴 재협상하자며 이들을 달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탄자니아에서 이번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바가모유항 건설 사업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의의 무역의 중심항인 이곳은 중국의 해상통항로를 확보하기 안성맞춤격이다. 중국 자본에 의한 항만 건설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중부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와 케냐 외 지부티 나미비아에서 이루어지는 중이다. 서부 아프리카로 가면 토고나 나이지리아에도 항구를 건설 중이다. 아프리카에서 항구와 도로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여도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다. 오히려 어업 자원과 환경만 훼손된다며 사업에 반대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다. 파푸아뉴기니도 금강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8년간 30억 달러로 최대 중국 자본 투자지였던 키르기스스탄도 중국에 등을 돌린다. 중국 기업의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린 것이다. 우즈베키스탄도 32개의 마을 10만 명을 이주시키는 대규모 대인 건설을 이달 초 백지화한다. 이와 함께 필리핀, 터키, 태국, 미얀마, 몰디브도 중국 채무 증가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려는 분위기다. 7년간 138개국서 2000개 1대1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중국으로서는 사면초가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최악의 경우 6조 달러 대 1대1로 투자가 물거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탈중국 노선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1대1로는 한마디로 중국의 과잉 설비를 이용해 미국의 끈을 밖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기초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영향력이나 규모로 보면 미국의 마샬 플랜을 능가한다. 아무튼 중국판 마샬 플랜은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를 향해 각종 차관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채무의 늪에 빠지게 하는 행태로 원성이 높았다. 2017년에는 스리랑카에 항구를 건설해주고 99년 동안의 운항권을 거머쥐었다. 스리랑카뿐 아니라 지부티, 키르기스, 라오스, 몰디브, 몽고,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도 사업을 추진하며 중국에 큰 빚을 졌다. 각국이 진 빚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칫 영토를 할양해야 할 정도의 위험인 것이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중국을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1대1로 사업 붕괴의 둑이 터졌다.